안녕하세요. 어, 사실 블록체인 관련해 가지고서 재미있는 사건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2월 14일 날 있었던 NFL 챔피언 결정전이었죠. 슈퍼볼이었는데 거기에서는 슈퍼볼 자체도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이 갖지만은 거기에 등장하는 광고들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 중에서 하나의 광고가 있었었는데 약 1분 정도 그냥 QR코드가 아무런 음악도 없고 아무런 엔터테이너도 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흘러다니는 광고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광고에 상당히 열광을 했고 1분 만에 한 2,000명 정도가 QR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다운을 받았습니다. 이 광고는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였던 코인베이스의 광고였고 해당 QR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은 한 15달러 정도 가치가 있는 비트코인을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무료로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벤트는 콜린스에서 발표를 한 올해의 단어인데 2021년 올해의 단어에 NFT가 선정이 됐습니다. 콜린스에 따르게 되면은 2021년 들어가지고서 NFT의 사용량이 11,000%가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개의 후보 가운데 NFT가 선정이 됐는데 그 10개의 후보 중에는 메타버스도 포함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일련의 이벤트들을 볼 때, 그리고 콜린스의 어떠한 올해의 단어로 선정을 볼 때 NFT라는 것이 특정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포커스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일반화되어지고 법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NFT의 거래 규모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한 2,500만 달러 정도 수준의 거래 규모를 자랑을 하고 있었었는데 이것이 21년도가 들면서 177억 달러에 달하는 거래 규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려 2만 퍼센트가 넘는 성장률을 가져오게 되었고 거래 금액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래 건수라든지 판매자 수, 구매자 수, 즉 트레이드의 수도 상당히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성장이 할 것 같은 NFT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NFT라는 것은 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 토큰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을 해서 디지털 파일에 생성과 거래 이력을 기록해 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해당하는 디지털 파일에 대체 불가 속성이 부여가 되게 됩니다. 대체 불가 속성이 무엇인가? 이거는 그 반대의 의미인 대체 가능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친구로부터 책을 갖다 빌렸다고 했었을 때 그리고 그 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서점에 가가지고서 똑같은 책을 사서 돌려주면 됩니다. 즉 친구의 책은 대체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친구 책에 작가의 사인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서점에 가가지고서 새 책을 구매를 해서 돌려주더라도 대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즉 친구 책은 대체 불가 속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처럼 대체 불가 속성을 가지게 되면은 유일성과 희소성 그리고 소유 가치를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다시 NFT로 돌아와서 NFT가 있기 전에는 디지털 파일이 원본과 복사본이 똑같았습니다. 구별을 할 수가 없었었죠. 그런데 이제 NFT를 통해 가지고서 어떤 것이 원본인지를 태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원본과 복사본이 구별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원본에 대체 불가 속성을 부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일성과 희소성과 소유 가치가 발생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 NFT를 고가의 가격으로 사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떠한 디지털 파일들이 현재 NFT로 많이 발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크립토 아트입니다. 즉 디지털 아티스트들이 창작한 결과물을 NFT로 발행을 한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비플이라는 아티스트의 에브리데이스라는 건데 이거는 6,39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770억에서 780억 정도 되는 돈에 거래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크립토 컬렉션인데 하나의 테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발행하는 컬렉션들입니다. 수집품들이 되겠죠. 그래서 크립토 펑크와 BAYC가 가장 유명합니다. 그리고 크립토 게이밍이 있습니다. 이거는
게임 내에 있는 아이템들을 NFT로 발행을 해가지고서 커뮤니티 내에서 거래가 되어지는 그러한 NFT를 말하게 됩니다. 또 하나가 메타버스인데, 메타버스에서 있는 공간들을 NFT 증소로 해서 이제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메타버스 공간에 부동산을 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샌드박스가 있습니다. 이러한 NFT를 발행을 하고 거래하는 프로세스는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일반적이고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마켓플레이스에서 이더리움 기반으로 민팅을 하고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민팅이라는 것은 NFT를 발행한다는 용어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더리움은 NFT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블록체인입니다. 그래서 먼저 NFT를 발행을 하시고 거래를 하시려면은 암호화폐 지갑을 만드셔야 됩니다. 기존에 암호화폐 지갑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더리움 코인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걸 활용하시면 되고, 없으시다고 하시면은 암호화폐 지갑을 만드시고, 그리고 코인 거래소에 가셔가지고서 이더리움 코인을 구매하셔서 해당 지갑에 이더리움 코인을 옮겨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지갑이 준비가 되어지고 그 속에 코인이 입금이 되어져 있으면은 이제 NFT를 거래할 기초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발행하고자 하는 디지털 파일을 가지고서 마켓플레이스에 가셔가지고서 마켓플레이스에 등록을 하십니다. 회원가입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등록하신 후에 마켓플레이스의 민팅 절차에 따라 가지고서 정보를 입력하시고 디지털 파일을 업로드 하시게 되면은 NFT가 민팅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민팅한 NFT를 판매하고 싶으시면은 그 판매 절차에 따라 가지고서 이제 판매 등록을 하시게 되면은 판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는 이거보다는 좀 더 간단합니다. 하지만 구매도 NFT 거래를 위한 기초 준비는 필요합니다. 즉 암호화폐 지갑을 생성을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이더리움 코인을 넣어두는 것, 이것까지는 동일하고, 그 외에는 이제 마켓플레이스에 등록하시거나 민팅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마켓플레이스에 가셔가지고서 구매 절차에 따라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NFT의 민팅과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NFT 마켓플레이스인데, 실제적으로 글로벌적으로 마켓플레이스는 몇 군데가 거의 과점 형태로서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체 거래 금액의 60% 정도를 오픈시에서 차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엑시 인피니티와 크립토펑크, NBA 탑샷 순으로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조그만한 이제 마켓플레이스들이 한 10% 정도로서 나머지 부분들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거는 거래 금액 규모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 것이고, 이제 트레이더나 평균 거래 가격으로 우리가 소팅을 해보게 되면 조금 달라집니다.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가 트레이더, 즉 구매자 수나 판매자 수가 가장 많고, 그리고 평균 거래 가격이 높은 것은 크립토펑크입니다. 엑시 같은 경우에는 게임 아이템을 주로 판매하고 매매하는 마켓플레이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레이드 수가 제일 많은 것 같고, 그리고 크립토펑크 자체는 NFT 콘텐츠 하나하나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 거래 가격이 높습니다.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NFT가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로서 탄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둘씩 살펴볼 텐데, 가장 유명한 NFT 비즈니스 모델은 NFT의 거래 마켓입니다. 쉽게 말해서 NFT를 민팅하고 거래하는 플랫폼을 제공해 주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례가 오픈시입니다. 오픈시는 2017년도 12월 달에 설립이 되어졌고, 당시 설립해가지고서 NFT가 성장하기 전까지는 월 매출 한 3만 달러 규모의 상당한 조그마한 스타트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추가적으로 계속 투자를 받게 되고, 그 올해 기업 가치로 평가가 되는 것이 한 133억 달러 정도의 가치를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시의 성공의 비결은 기존에 없었던 쉬운 NFT 발행과 거래 서비스를 제공을 했는데, 이제 시장의 선발 주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선점할 수 있었던 그러한 가장 큰 메리트를 누릴 수 있었던 업체라고 할 수가 있죠. 두 번째 비즈니스 모델은 자사가 보유를 하고 있는 콘텐츠를 NFT로 발행을 하고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NBA 탑샷입니다.
NBA 선수들의 디지털 카드를 NFT로 발행을 하는 것이죠. 사실 스포츠 선수들의 카드를 발행을 하고 그것을 수집하는 시장은 오프라인에서 상당히 탄탄하게 활성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데퍼랩스와 NBA가 제휴를 해가지고서 2000년 6월 달부터 NFT 발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상당히 성공을 거두었죠. 누적 거래량이 8.9억 달러까지 달했고, 그리고 월 평균 매출이 현재 한 약 3,500만 달러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공의 포인트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첫 번째가 콘텐츠 자체가 검증이 되어져 있었죠. 아무래도 오프라인에서 이미 유명한 콘텐츠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도 오프라인하고 연관이 되어지는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스포츠 선수 카드를 수집하고 거래하는 커뮤니티가 상당히 활성화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NFT 시장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소가 NBA 탑샷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참 재밌는 비즈니스 모델인데,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관련 NFT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엑시 인피니티이고, 요거는 베트남의 스카이 마비스라는 회사에서 개발을 한 NFT 기반의 게임입니다. 사실 게임 자체는 상당히 단순합니다. 포켓몬스터와 유사한 게임인데, 그런데 이 게임을 위해서는 엑시라는 캐릭터를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 캐릭터 가격이 게임 캐릭터 치고는 결코 저렴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희소성에 따라 가지고서는 상당히 고가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게임을 하기 위해서 뭐 저가형으로 구매를 한다고 할지라도 개당 15만 원에서 한 30만 원 정도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캐릭터를 3개를 구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45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정도를 초기에 써야 되는 이제 게임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고가를 들이고서라도 이 게임을 하는 이유는, 게임을 하면서 퀘스트를 달성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SLP라는 코인을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SLP 코인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캐릭터를 교배를 해서 새로운 캐릭터를 생성을 시킬 수도 있고, 또는 코인 거래소에 가가지고서 판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4월 2일 기준으로 SLP 코인의 가격이 한 25원 정도 하는데, 지금 계속 등락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가격이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25원 기준으로 봤었을 때에 이것이 하루에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게임을 하게 되면은 SLP 코인을 100에서 한 150개 정도를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한 2,500원에서 한 4,000원 가까이 획득을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뭐 적은 돈이죠. 적은 돈인데, 우리나라라든지 뭐 선진국 입장에서는 적은 돈일 수가 있는데,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러한 저개발 국가에서는 괜찮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게임이 동남아에서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활성화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게임의 성공 요소는 뭐니 해도 언투 플레이 구조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제도가 있는데, 그게 이제 장학생 제도입니다. 뭐냐 하면은, 내가 이제 엑시 인피니티 게임을 해가지고서 코인을 획득을 하고 싶은데, 엑시라는 캐릭터를 살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3의 사람이 엑시 캐릭터를 사가지고서 그 사람에게 빌려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엑시 캐릭터를 가지고서 게임을 해서 SLP 코인을 획득을 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캐릭터를 사서 빌려준 사람하고 그 코인을 서로 약속된 대로 서로 나누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장학생 제도라는 뭐 말을 쓰고 있는데, 약간은 뭐 소장농 같은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언투 플레이 구조에서는 성공을 하려면은 뭐니 해도 코인의 가격이 일정 수준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 엑시에서 했던 SLP 코인의 가격이 한때는 한 400원 정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래도 상당한 어느 정도의 돈을 획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관심이 좀 많았었고요. 그래서 코인 이코노미를 어떤 식으로 가져가느냐가 이러한 언투 플레이 구조에서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가 오프라인하고 연계하는 부분입니다. 자사가 가지고 있는 오프라인 제품하고 연계를 해가지고서 NFT를 민팅을 하고 판매를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례가 아디다스인데, 아디다스가 BAYC하고 협업을 해가지고서 한정판 NFT를 판매를 했습니다. 프로젝트명이 Into the Metaverse였는데, 이거는 재미있는 게 이 한정판 NFT를 구매를 하게 되면은 실물 상품도 같이 줬습니다. 그래서 한정판으로 3만가를 발행을 했는데, 이것을 통해 가지고서 아디다스는 한 2,300만 달러 정도의 매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 뭐가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한정판이라는 희소성이 있었었고, 그리고 실물과 NFT를 동시에 소유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베네핏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어필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섯 번째가 지불 결제인데, 제가 앞에서 NFT 거래 프로세스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존에 코인을 거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미 암호화폐 지갑도 가지고 있고 이더리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NFT 마켓플레이스에 가셔가지고서 구매를 하시는 거라서 문제가 없으시죠. 그리고 코인 구조에 대해서도 익숙하시기 때문에 불편함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나는 코인하고 별 관심이 없어. 코인을 내가 수집할 것도 아니고 코인에는 관심 없고 나는 단순하게 NFT 콘텐츠를 사고 싶을 뿐이야.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 구조가 상당히 진입장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어렵죠. 그래서 마스터카드가 코인베이스하고 제휴를 해가지고서 코인베이스 NFT 마켓에서는 마스터카드로서 결제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코인베이스 NFT 마켓이 아직까지 오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지는 저희들이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이렇게 발표를 했고, 그리고 여기에 자극을 받았는지 지난 4월 1일에 오픈시에서도 신용카드로서 NFT를 살 수 있는 기능을 애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NFT 구매가 상당히 편리해지기 때문에 단순 구매자들이 좀 더 NFT에 유입이 될 수 있는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고 계시는 내용은 마스터카드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쇼핑몰에서 티셔츠나 커피를 구매하는 것처럼 디지털 굿즈, 즉 NFT도 그렇게 사야 된다. 그래서 원클릭으로 결제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마스터카드에서 가지고 있는 코인베이스하고 제휴를 하면서 가진 모토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가 NFT 관련되어진 다양한 금융 상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루아라는 회사와 데퍼랩스가 제휴를 해가지고서 NFT 기반의 금융 상품을 출시를 할 예정인데, 담보대출하고 투자 상품입니다. 그리고 크라켄이라는 그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NFT 마켓플레이스를 오픈할 계획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마켓플레이스만 오픈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마켓플레이스에 NFT를 예치를 하게 되면은 그것을 담보로 해서 담보대출을 제공해 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픈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넥소라는 회사는 NFT 랜딩 데스크라는 것을 이미 서비스하고 있는데 출시를 했는데, 이거는 NFT 담보대출입니다. 대신에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크립토 펑크와 BAYC만 대출이 가능하고, 그리고 해당 NFT 가치의 20%까지가 대출의 한도액입니다. 아무래도 NFT의 가치 등락의 폭이 원체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종류라든지 한도를 좀 설정을 해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NFT, 그리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고 있는 NFT인데 넘어야 될 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영향도가 큰 거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높은 수수료하고 과다한 에너지 사용의 문제입니다. 사실 이거는 NFT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더리움의 문제인데, NFT의 80%가 이더리움 기반이기 때문에 NFT의 문제라고 해도 똑같습니다. 이더리움이 수수료가 높다는 것은 이미 악명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게 이더리움의 평균 가스비인데
한참 높을 때에는 236 그 외를 달성을 했고 지금은 좀 낮아져서 한 55 그 외 정도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5 그 외라 할지라도 이게 수수료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한 46,000원에서 47,00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236 그 외일 경우에는 수수료가 한 20만 원 정도 되는데 고가의 NFT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를 않는데 저가 NFT,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 원짜리 NFT 콘텐츠를 사는데 수수료를 5만 원 내라. 이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구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이더리움은 작업 증명 방식의 채굴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ESG라는 것도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것들 때문에 이러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이 비판을 많이 받고 있죠. 다행히 이더리움 재단에서도 이 문제점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뭐 채굴의 방식을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바꾼다든지 그리고 EIP4488을 제한을 한다든지 이러한 식으로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NFT의 법적인 아이덴티티 문제입니다. 작년 21년 5월 달에 NFT의 유명한 발행처였던 NBA 탑샷이 증권법 위반으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요지는 무엇이냐 하면은 NFT가 단순한 수집품이냐 아니면 증권이냐 이것이죠. 아직까지 소송의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그 소송 결과에 따라 가지고서 영향도가 클 것으로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3월 3일 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서 발표를 했죠. NFT의 증권성 여부를 조사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점은 뭐냐 하면은 NFT가 전통적인 증권들처럼 자금을 끌어모으는 데 사용되고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NFT는 증권이라고 해석이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영향도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월 25일에 금융위원회에서 증권성 검토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해가지고서 이제 NFT의 증권성 여부하고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를 판단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만약에 NFT가 증권이라고 해석이 되어지고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NFT를 발행을 해서 청약을 받는다든지 NFT를 중개하고 매매할 때에 관련되어진 법이나 규제, 규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지금과는 상당히 다른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게 될 것으로서 보이게 됩니다. 이분은 이제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인 크라켄의 창립자이자 CEO인데 이제 제시 파웰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NFT가 3단계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 첫 번째는 좀 투기적인 목적이고 두 번째는 디지털 아티스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NFT를 우리가 구매하는 목적이 있다. 그리고 3단계로 가게 되면은 NFT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기능적인 부분을 활용하는 단계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능적인 부분을 활용을 한다는 것은 NFT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담보대출을 갖다 한다든지 NFT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투자 상품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러한 기능적인 부분을 활용을 하려면은 NFT 자체가 활성화되어지고 커뮤니티가 상당히 융성화되어지는 부분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이슈적인 관점에서 그러한 부분들도 하나둘씩 해결이 되어야만이 좀 더 이러한 기능적인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NFT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및 서비스 관점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저는 투이 컨설팅의 임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